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또다시 돌발 발언을 하면서 세계를 들쑤시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타겟이 된 나라는 바로 캐나다죠. 네, 미국 이웃 나라인데. 네. 그래서 지난 18일에 트럼프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보조금을 캐나다에 지원하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느냐 이러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들은 세금과 군사 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51번째 주 하고 느낌표를 3개를 딱 찍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50개 주와 워싱턴 DC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되게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네. 특히 좀 이웃나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웃나라라고 하셨는데 엄청난 도발이라고도 전 느껴졌거든요.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네, 뭐 실제로는 마냥 황당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이미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뭐 이런 도발이야 서슴지 않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미국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한 거다. 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놀랍지도 같습니다. 않다. 네. 이것도 사실 이런 도발적 발언 자체가 이제 상대국이 자신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의 일종이 아니냐 이런 경향이 좀 미국 내에선 강한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미 캐나다하고는 관세 전쟁을 크게 벌인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철강 관세 문제를 놓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붙었었는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에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덮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된 바가 있고요. 네. 코로나19 당시에는 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죠. 캐나다에 마스크와 백신 수출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양국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적이 있어요. 캐나다 입장에서도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는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부터 걸고 넘어진 이유는 관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자신이 당선이 되면 캐나다랑 멕시코는 25% 관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바 있죠. 사실 캐나다가 지난해 미국의 대외 무역 수지에서 보면은 68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자를 일으킨 나라죠. 이게 전체 미국의 수출입 규모로 따지면은 이제 6위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6번째로 적자가 난 나라예요. 근데 캐나다는 사실 지금 석유나 철강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수출품의 75%가 미국으로 가고 또 반대로 56% 이상의 수입품이 전부 미국에서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무역이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라. 이런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현재 캐나다 총리인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보복 관세를 피면서 이제 저항을 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 직후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미국 입장도 난처하게 되니까 이제 좀 흐지부지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를 맞으면서 이 무역 문제를 좀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랑 캐나다를 그냥 딱 떠올렸을 때는 그냥 좀 사이좋은 동맹국, 이웃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냥 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살짝 말씀 주시긴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를 포함해서 네. 원래 좀 미국이랑 캐나다 관계는 어땠어요? 원래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좀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사이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둘 다 사실 영국 식민지였죠. 네. 그랬다가 미국은 1776년 독립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국가였고요. 캐나다는 그런 독립전쟁을 거치지 않고 이제 1931년에 가서야 공식적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한 국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양국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역사지만 1812년부터 1815년까지 이제 미영 전쟁이라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영국령 캐나다가 직접 이제 전쟁을 붙었던
전쟁인데요. 당시 이제 워싱턴 DC가 영국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 영국군에 의해 불타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불에 그을린 흔적들을 없애고 이제 다시는 불에 타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 관절을 흰색으로 칠하고 그때부터 백악관이라고 불렀다. 이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결국엔 불에 타니까 미국에서도 빨간색은 좀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흰색으로 칠했다. 그런 이야기가 남았을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국이 혈맹이 된 거는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양국이 이제 혈맹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하던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영국에서 독립한 캐나다는 또 이제 유럽의 정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변화를 했고 특히나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냉전 시기가 시작이 됐죠. 영국은 힘을 완전히 잃게 됐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미국과의 동맹 쪽으로 외교 라인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 전까지는 뭐 사이가 나쁘다는 평은 별로 없었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이웃국가 관계, 모범적인 이웃 관계 이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한 이후부터 좀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문제네요. 그런 셈이죠. 이 두 나라 관계에서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 병합 발언하기 전에도 네. 또 트럼프가 트리도 총리를 향해서 또 한 번 과격 발언을 한 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10일에 또 이놈의 SNS가 참 문제인데 SNS를 통해서 얼마 전 캐나다의 트리도 주지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서 기뻤다.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뭐가 잘못돼서 하실 수도 있는데 트리도는 총리죠. 주지사가 그렇죠. 아니라 네. 사실상 캐나다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같은 직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원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맹국의 정상을 한낱 주지사로 이제 굉장히 격하해서 약간 멸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임명되기 어쨌든 집권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전부터 좀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무역 문제, 관세 문제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이거는 현재 트리도 총리의 이제 정치적 입장이 많이 미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트럼프 당선인 쪽이 조금 더 세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원래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 불리는 외교 정책은 이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 정책 자체가 이제 엄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적 입장이 많이 약해진 이제 상대한테는 더욱더 과격한 방식으로 도발을 한 다음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철저히 그런 전략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 단순히 이제 뭐 국가 지도자를 도발을 하려고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트리도 정부가 정말로 이제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 캐나다 안팎에서 모두 내년 1월 내로 붕괴될 정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월 27일에 내년 1월 27일 캐나다 의회가 이제 겨울 휴회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총리 불신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도 지금 다들 이 불신임만에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트리도 총리는 이제 9년 만에 이제 정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권이 불안정하게 된 주요 요인은 캐나다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굉장히 크게 이반이 됐기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코로나19 당시까지는 물가가 연평균 뭐 8%에서 9%까지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를 했다가 코로나19 이제 사태가 끝난 2022년부터 갑자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1.6%대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이에요. 오히려 뭐 2%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0.6% 내외로 이것도 엄청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트리도 행정부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나 장기화를 막는 대책 중 하나로 이제 이민 장벽을 엄청나게 낮췄었어요. 그래서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았죠. 또 캐나다가 이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이민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 캐나다 국민들은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민심이 더욱더 악화됐죠. 근데 사실은 이제 캐나다 경제 자체의 전반적 어려움은 이게 단순히 무슨 정부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꾸고 이민 정책 해결한다고 뭐 그걸로 이제 개선이 될 수준의 문제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기간 이어져온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요. 여전히 캐나다라는 나라는 1차 원자재를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처럼 산유국 경제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사우디나 러시아처럼 다른 산유국들이랑 모두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뭐 오펙 같은 걸 만든다거나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국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석유 만들고 철강 만들고 1차 원자재를 만들어서 전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미 지역의 석유나 주요 원자재 가격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동맹 관계를 강조를 했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 게 캐나다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결국에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정책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캐나다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트리도 총리의 약화된 어떤 정치적 입지나 그 악화된 캐나다 경제 사정을 틈타서 트럼프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의 이런 도발이 단순히 캐나다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NN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동맹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는 한국, 프랑스, 독일같이 정치적 혼란과 내부 분열로 인해 반격하기 힘든 국가 정부들의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병합시키려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현실성이 있는 건가 싶다가도 또 캐나다한테도 이러는 거 보면 한국한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전략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매우 전통적인 고립주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외 무역 수지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1차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교역국들 중에 가장 많이 흑자를 벌어들인 나라들을 뭐 순위를 따져보면은 뭐 중국, 멕시코, 독일, 캐나다,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캐나다나 한국처럼 지금 정치적 혼란이 전개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려면은 결국 그쪽이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양보를 받아내기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최대 동맹국이고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무역 문제까지 자국 경제를 크게 흔들게 되면은 정권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정권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받아들이기. 그렇죠. 여기서 더 잡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미국의 요구 조건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이거를 지금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게 마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줄줄이 지금 연초에 정권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1월에 총리 불신임이 나올 것 같고 독일은 이미 불신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2월에 총선이 열릴 예정이죠. 한국은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법리공방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교육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 수출입을 하던 국가들의 무역 수지를 먼저 개선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 이제 순위 밖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에서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알아서 이제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이 무역 수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효과까지 노리고서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공격을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로 바꿔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알아서 사실은 기계 만드는 전략이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 당선인 개인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전통적인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당하는 나라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참, 그러니까 뭔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를.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립주의를 너무 세게 하고 싶은데 알아서 이제 동맹국들이 다 줄줄이 정권이 붕괴될 예정이고. 그렇죠. 막 본인이 이렇게 다 송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사실상 다 없어질 거고. 네, 참 우리나라한테 네. 비극인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뭔가 계속 하늘이 돕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취임하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나 어떤 액션 하나 때문에 지금 최근 보시면은 뭐 주가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의 손가락 하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2025년에 정말 정식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아니죠. 네. 이미 1기 때 전 세계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당시에도 뭐 중국과 무역 분쟁, 아예 전쟁이라고 표현했었죠. 포문을 열기도 했고, 유럽 동맹국들, 특히 이제 나토 국가들한테 국방비를 2%까지 알아서 맞춰서 GDP 대비 2%까지 올리라고 이제 말하자면 협박을 했었죠. 너무 그 말이 웃긴 것 같아요. 알아서 기어라.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는데요. 국가 지도자가. 근데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전략으로 있습니다. 이 전략이 아예 이 사람의 단순히 정신 나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미국 안팎에서 냉전 이후에 수십 년간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든 한 번은 미국의 명예나 체면을 불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동맹국들한테 통보를 해야만 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당신네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꺼렸죠, 이 얘기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의 지도자로 나온 겁니다. 결국에 이 트럼프의 집권 자체는,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생활하기 싫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체계로 회귀를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더 이상 그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미국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세계적인 리더십, 이런 거는 실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전쟁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중재를 서서 휴전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긴 할 텐데, 근데 결국에는 휴전이라는 건 미봉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불안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앞으로도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 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지역 동맹국들한테 이거는 너희 동네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대응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토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사실 대서양 동맹의 상징과 같은 체계였거든요. 결국에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뭐 동구권까지 확장이 되어 있었던 과거 냉전 시기에 이 세력이 더 이상 확장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이게 크게 약화가 될 걸로 보이죠.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래식 전력을 상당히 잃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나토 쪽, 유럽 쪽은 큰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당장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 불필요하면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 뭐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크게 도움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과 나토 같은 체제를 만들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토도 만약에 해체가 되면은 유엔은 그럼 가만히 냅둘 것인가? 유엔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동 전쟁이든 사실상 완전히 무력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아예 미국이 여기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예 여기서 빠져서 러시아랑 중국이 상임이사국 결국 P5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 유엔은 의미가 없다. 다시 유엔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은 아예 새롭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동맹국들만 모아서 다른 군사 동맹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뭐 자유세계 그거 아닌 권위주의 세계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전통적인 국제적인 군사 공조 체제라는 건 완전히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럼 자국 안보는 각국이 100%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19세기 같은 혼란한 무한 군비 경쟁 시대가 이제 재림을 할 수 있고 이게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또 세계대전 같은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지역들, 연결고리상에 위치한 지역들을 이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뭐 멀리 갈 거 없지. 동북아시아에선 한반도죠. 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이런 동맹국들의 군사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나올 게 뻔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 계산부터 이제 계산서부터 들이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훨씬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자체 국방력 강화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정정 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협상할 대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이 정정 불안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새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할 전략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미국에게 기대했던 세계적인 리더십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함으로써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봤을 때 미국이 리더십을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네. 리더십을 갖고 계속 예전처럼 이렇게 집권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좋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각국마다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국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동 전쟁이든 이런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막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한정을 짓게 됐죠. 이스라엘의 전쟁도 결국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더 확전되지 않고 만약 이게 확전이 됐으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이란을 갖고 있는 그 군벌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중동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제한을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결국에 미국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국지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빨리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 상대편에다가 경고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력 확장을 억제를 하는 그런 효과만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조 체계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전면전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결국에 그런 확전 노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끝도 없이 확전이 돼서 결국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서 있게 그런 거를 잘라줄 땐 잘라주고 협상을 할 땐 협상을 하고 중재를 할 땐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국가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역할을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 조정자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큼 강력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그걸 내려놨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정치적, 경제적 야욕과 도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 트럼프 2기 집권부, 그리고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까지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당선된 이후로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트럼프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트럼프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웃고 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과거에도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컸던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2기 행정부를 맞아서 더 커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특정 인물 한 명한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그 자리 자체가 그런 자리니까요. 그래서 다음 달 20일부터 이제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2025년에는 세계 질서가 어떤 식으로든 좀 안정화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월드아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이현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